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진행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특별 강좌 외주업체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그 소프트웨어 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그 외주업체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이라고 해서 이제 하드웨어 편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했으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시제품 제작 지원 센터고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3D 프린터나 CNC나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하드웨어 제품을 제작을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발을 또 진행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좀 메이커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좀 그 방향성이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기관에 하드웨어 제품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반대로 오히려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의외로 메이커 스페이스 보면은 시제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전국적으로 창업자들을 따져보면은 하드웨어 시제품보다 소프트웨어 시제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IT 강국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레인지를 하고 뭔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 있냐 그러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그런 관점에서 좀 하드웨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조금 그런 관점에서 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관련된 멘토를 연결을 시켜드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보통은 소프트웨어에 관련돼서 기업의 운영 방향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컨설팅을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나누고 있지만 요즘에 하드웨어는 따로 있고 소프트웨어는 따로 있고 이런 제품보다는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들도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기계 장치를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 로봇의 껍데기나 안에 있는 기구 같은 거는 당연히 하드웨어지만은 그 안에 전자칩들이 있고 그 안에 프로그래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사실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IT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이거는 소프트웨어니까 우리는 뭐 제작 이거 뭐 교육 안 하고 관련도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작 여기 와가지고 껍데기만 만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시제품을 제작할 때는 그게 인베디드 방식의 즉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내장되는 형태의 소프트웨어건 아니면 그냥 정말로 간단한 형태의 앱이나 이런 것들은 그걸 좀 포괄을 해서 그래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강의를 하고 뭔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데가 지금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메이커 센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잘해.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편에 대해서도 좀 광의적인 메이킹의 의미에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 있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의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기술 컨설팅과 그다음에 초기 창업 기업, 예비 창업 기업들의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인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전반적인 운영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고요. 이 안에서 저희가 캠퍼스타운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 간단한 창업 관련 정보들을 안겨주는 그런 채널 M&L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시제품 제작 특강은 총 7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6회차입니다. 좀 이 강좌를 이제 관심을 갖고 애정 있게 봐주시는 분들이라면 지난 5회차까지 다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외주업체를 위한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편까지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시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됐고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지만은 그냥 만드는 거, 뭐 3D 프린터로 껍데기 만드는 거 이런 걸로만 해서는 사실 여러분한테 그런 영속적인 가치를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요즘에 메이커라고 하는 메이킹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7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이킹은 메이킹인데 어떤 덩어리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메이킹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목적 자체는 어쨌든 여기가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이 시제품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시제품을 가지고 제품 홍보를 위해서 콘텐츠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
접근해야 되는가.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또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싹 도움이 될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외주업체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드웨어 시간에 제가 했어야 되나라는 고민을 좀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내용은 생각보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더 많이 나오기는 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좌를 듣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보면은 기업이 자기 회사만의 어떤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그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외주 개발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외주 개발을 하지 말고 웬만하면 자체 개발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하면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누구는 그거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내가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엔지니어들 모셔놓고 진짜 뭐 인공지능이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딱 비싼 연봉에 모셔놓고 딱 개발하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뭐냐, 돈이었거든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 받는 평균 5천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엔지니어 한 명 영입하기도 힘들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파트너라 그래서 지분을 쪼개 가질 수 있는 CTO급의 인원을 한 명 영입해서 그 사람을 바탕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최저 시급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을 고용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기껏해야 7개월에서 8개월 정도에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받는 거를 인건비로 다 소진을 해버리면 도대체 개발을 다 하고 나서 과제 끝나고 나서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영속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외주 개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애초부터 구성원이 엔지니어예요. 그런 경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내가 뭐 이런 제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할 건데 이걸 일단 1차적으로 데모 버전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거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시장 조사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이 안에서 어떻게 제품을 구획해서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반적인 활동 비용이나 이런 모든 리소스를 엔지니어 한 명 고용해가지고 기껏해야 간신히 앱 하나 그럴듯한 거 만드는, 그것도 뭐 하이랭크도 아니고 그냥 그만한 엔지니어 하나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나면 시간 끝나고 나서 회사 망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회사가 기술력을 갖춰야 되고 자체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게 얼마나 허울 좋은 얘기인지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참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네가 공학에 대해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그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도 기술의 중요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냐는 거죠. 초기 창업 기업이나 예비 창업 기업들은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바로는 완전히 100% 기술 기반으로 가는 그런 그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기술적 가치보다는 시장의 가치나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데는요, 어쩔 수 없이 외주 개발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 구현해서 그걸 매출 창출로 이어져야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다음 단계로의 기술 개발로 넘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회사의 자금력이 쌓이게 되면 그땐 정말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주 개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해도 좋은데 언제까지 외주에만 얽매여 있으면 회사의 미래가 없으니 분명히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시점은 타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외주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안에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까지를 기술 개발의 범위로 볼 것인가도 문제가 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웹캠에 관련된 솔루션을 개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웹캠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웹캠은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외주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로지텍이라는 회사에서 웹캠을 산다 그러면은 다른 의미에서는 로지텍에다가 그 용역 계약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웹캠 외주를 한 그 제품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돈 주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기술 개발의 범위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모호해요, 실제로.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외주 개발해가지고 남이 뭐 얘기하는데 그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 안 하고 기업이 뭐 독자적인 기술을 가져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독자 기술을 가져야죠. 가져야 되고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외주 개발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되진 않아요. 적정 수준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정 안 되면 여러분 뭐 사실 회사 운영할 때 회계 법인 하면은 그 회계 같은 거 세무 같은 거 이렇게 세무서에 맡기잖아요. 그것도 외주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갖지 말고 유연하게
내가 외주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아무리 그래도 핵심 기술은 지켜야죠, 사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끝까지 독자적으로 가져야 되는 가치는 어떤 것인가, 그거는 반드시 지키고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외주 개발은 정말 필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과제를 하나 두 개 마치고 매출을 하나 두 개 올리면서 최종적으로 남았던 게 외주 개발로 인한 결과라면은 여러분은 결국에는 그냥 외주 개발한 결과만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독자 기술 개발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적절한 밸런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외주 개발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외주 업체를 선정을 할 때 가장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외주 개발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100% 개런티. 바로 뭡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실패했다의 반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걸 100% 그대로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100%의 결과가 실제로는 여러분이 원했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서 처음에 개발하기 전이니까 상상만 하다가 막상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의도한 바가 어떤 식으로든 정확하게 구현이 되는, 즉 그 결과물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실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업체의 입장인 거고, 만약에 외주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쟁 요소가 발생해가지고 되게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 즉, 업체와의 관계에서 외주 개발을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는 납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업체가 잠수 타는 경우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경우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답 없어요. 그냥 정말 운이 나쁘게 걸린 케이스인데 이건 저도 말씀드릴 수 없고, 그다음에 요구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외형 자체가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실패하는 경우는 맞는데, 이게 제가 하드웨어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게 정말 외주 업체만의 문제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제 경험상은 외주업체 선정을 되게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선정 과정에서 실제로 대충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오히려 진짜 믿을만 해가지고 됐는데 정말 거기에서 완전히 그냥 사기치듯이 뒤통수를 빡 때려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또 이제 사이에 또 이제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외주 개발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야 책임 소재를 외주업체에 돌리고 싶겠죠. 쟤네들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냉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중요한 거는 결국 외주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용역 계약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주고 그 업체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1차적으로 외주 개발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하드웨어랑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걸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가업지휘서를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로 들어가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그 순서를 따르게 되죠. 자, 일단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일단 여러분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하드웨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앱이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개요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뭐 사실 찾아보면은 이런 시제품 개요 업체 선정하기 이런 찾아보면 인터넷으로 예시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보고 구현하셔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그냥 A4 용지 PPT 한두 장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가지고 한번 그걸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이런 형태인데 이런 기능이 구현되고, 이게 클릭이 되면 이게 돼야 되고, 얘를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런 이제 응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전반적인 로직, 알고리즘을 이제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제 그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고, 이제 많이 앱 개발을 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 어떠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요를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드웨어 시제품 제작하기 그 강의 보면은 처음에 제가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외주 업체들이 제일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으로 제품 사진 하나 띡 찍어가지고 보낸 다음에 이거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 많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를 소프트웨어 쪽 전담하시는 그런 이제 그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웃으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는 실제로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홈페이지 캡처해서 보내거나 그 스마트폰으로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보낸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바닥이나 그 바닥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요, 보면. 그냥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보면. 근데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건데 보는 사람 입장에선 아니 이런 게 대체 뭔데 생긴 거는 알겠는데 내가 생긴 걸 똑같이는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근데 똑같이 그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지 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개요를 좀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업체들하고 만나야 되죠. 근데 하드웨어 쪽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냐면 하드웨어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장비가 어떻게 돼 있고 외주가 뭐 하청으로 이루어진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좀 복잡 다단한 요소들이 있다 그런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업체들을 만나보면은 어차피 IT 계열에서는 무슨 뭐 3D 프린터나 이런 장비들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봤자 컴퓨터 2대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IT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은 요즘에 또 코로나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한 대만 있어도 개발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재택을 해가지고 개발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시설을 보거나 이런 거보다는 생각보다 이 IT 업체들은 좀 제대로 된 사무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좀 만나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나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좀 보면서 여러분이 좀 업체를 좀 신중하게 선정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회의도 자주 하시고요.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지인 소개에만 의존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인만 믿지 말고 뭐 똑같이 지인 소개해서 업체 소개 받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지인한테 해줬던 개발자가 아니고 다른 개발자를 만나게 되면은 완전 업무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지인이 여러분하고 친하다고나 하더라도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면은 그 원래 똑같은 개발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전혀 업무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여러 업체들을 만나서 견적서를 좀 다양하게 바라보고 견적서가 평균적으로 이제 비슷한 금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평균 500만 원 정도인데 어딘 100만 원이고 어딘 800만 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그건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다 500 불렀는데 여기가 100만 원 불렀다는 건 아마 그쪽에서 생각하는 업무 범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쪽에서 생각하는 어떤 제품의 퀄리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품의 퀄리티보다 현저하게 낮을 수가 있죠. 반대로 여러분이 다른 데서는 다 500 불렀는데 유난히 700, 800 불렀다는 데가 있다 그러면 글쎄요, 뭐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거기가 되게 좋은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검토를 하고 내용들을 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T 쪽은 유난히 그게 있는데요. IT는 유난히 모방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아주 기본적인 앱을 개발하는 거다 그러면 굳이 뭐 모방의 이슈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아이템이나 앱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비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의무적으로라도 NDA 같은 거, 기밀 유지 서약서 같은 거는 한번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NDA라고 얘기하는 게 Non-Disclosure Agreement라 그래서 이제 비밀 유지를 서로 이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걸 일단 맺어 놓으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외부에 발설을 못하게 돼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이 비밀을 누설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이슈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예 없어버리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한번 이런 거라도 맺어놓으면은 그 상대방 업체 쪽에서도 함부로 그거를 이렇게 발설을 못하게 주의를 하죠.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가 자기네들한테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기밀이 유출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비밀유지계약서 NDA 같은 경우에는 표준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 영업비밀보호센터의 표준 서식에 가보시면 있으니까 요 이제 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의 그 분야에 해당하는 걸 다운받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적절히 여러분 원하는 수준으로 고쳐서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에서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 시제품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야 뭐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기판이 있고 껍데기 있고 모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앱 하나 홈페이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하다못해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을 하는 파트가 있고요.
안에 이제 게시판을 꾸린다 그런 거 게시판에 관련된 DB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게 있고 그 안에서 클릭을 했을 때 이동하는 그런 로직을 짜는 단계가 있고 해서 실제로 웹 개발자가 있고 DB 전문가가 있고 웹 디자이너가 있고 되게 여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계약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소프트웨어에서도 턴키 계약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제가 하드웨어 편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뭐 소프트웨어 시제품을 제작하시는 분이 하드웨어 편을 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건물을 짓는 방식이 이제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위에다가 기초를 다쳐 나 혼자서 다 짓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자체 개발을 하는 경우.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내가 그 땅을 일단 파는 사람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위에 기초를 다지는 사람을 따로 구하고 그 위에 이제 벽돌 쌓는 사람을 따로 구하고 골조 세우는 사람을 따로 구하고 인테리어를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컨트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산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나는 집을 짓고 싶고 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공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럼 시공업체가 디자이너를 고용해가지고 집 모양을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디자인 결정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뭐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자재 같은 거 이제 요청하면 그거 가지고 또 뭐 상담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서서히 관여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땅을 파는 단계부터 집을 짓는 그 끝까지 완전히 다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쫙 운영하는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마치 여행으로 따지면은 패키지 여행 같이. 호텔 따로 비행기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딱 몇 시에 모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정해진 비행기 타고 갔다가 호텔로 이동했다가 버스 타고 관광하다가 딱 돌아오는 그 케이스처럼 그렇게 딱 완전히 그냥 하나의 풀 패키지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통 턴키라고 얘기해요. 왜 턴키냐? 키를 돌린다는 거잖아요. 건축에서 이게 나온 말인데 건물을 A부터 Z까지 짓는 거고요. 실제로 계약을 한 당사자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열쇠 받으면은 가가지고 열쇠로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제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걸 턴키라고 하고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컨셉만 던져주고 그쪽에서 기획을 짜가지고 기획자가 붙고 그 기획자가 붙고 거기에 이제 그 웹 개발자가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이너가 붙고 DB가 붙고 해가지고 풀 패키지로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턴키 방식이죠. 앱을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턴키 방식이 존재를 합니다. 턴키 방식의 좋은 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일단은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맡기기 때문에 편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시스템이 움직여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단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을 여러분이 따로 구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편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품질도 웬만큼은 보장이 돼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거 벽지 왜 이래요? 이렇게 요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해도 어쨌든 그 턴키 방식으로 이제 시공은 건축사무소가 문제를 맞는 것처럼 외주업체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시제품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게 특히나 시제품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평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 3년 전, 5년 전보다 지금이 좀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시제품 제작 시장은 하드웨어건 소프트웨어건 어떤 룰이 아직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턴키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그냥 뭐 여기는 450, 여기는 500, 여기는 650 이러면은 차라리 선택하기라도 편하죠. 100, 500, 1000이에요. 너를 떼요, 진짜로. 심한 경우에 제가 2500까지 봤어요. 똑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너를 띄기 때문에 평준화 맞추기도 되게 힘들고 그런 업체가 그럼 실제로 2500을 좀 잘할 수 있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체 탐색이 되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가끔 가다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턴키 방식으로 계약을 맡기게 되면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되게 많이 놓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딱 가서 보면은 내가 원한 건 이런 모양인데 저쪽에서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턴키 계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마냥 편한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풀 패키지로 간다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계속 여러분이 관여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외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체 선정을 했으면 이제 개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좀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외주 업체의 이제 포트폴리오, 그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해왔냐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참 힘든 게 이제 외주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능력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업체에 있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사업체를 꾸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만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외주를 처음 하다 보면은 본인이 혼자서 일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즉 말 그대로 이른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되게 겪는 그런 그 시행착오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또 같이 겪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력이 없는 업체를 만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참여했었던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믿음이 가겠죠. 근데 뭐 포트폴리오조차도 없는 신입이다 그러면 그건 조금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치가 있다 그럼 하셔도 되겠지만은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선 제품 한번 잘못 나오면 최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개발비를 날리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여러분이 그 개발한 것과 유사한 시제품 개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은 DB가 되게 이렇게 막 하이 퀄리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00% 자체 제작으로만 하는 데가 좋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디자인은 디자인만 하면 되니까 디자인 용역을 따로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별 상관없어요. 근데 웹 디자이너라는 데가 개발을 외부에 맡기게 되면은 요건 조금 사실은 불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거긴 디자인만 하고 개발을 저쪽에다 맡긴다 그러면 이 디자이너가 그런 개발이나 여기에 대한 감각이 되게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해서 원하는 걸 쫙쫙 뽑아낼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요구하고 디자이너도 알았다고 했는데 개발 단계에서 그쪽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그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는 어차피 인프라가 워낙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청을 주는 형태가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데 간혹 가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경우, 안 좋은 경우가 업체 맡겼는데 그 업체가 그거를 인도나 중국에다가 다시 재하청을 줘요. 그럼 거기에서 결과물 안 나오면은 우리도 사실은 그 결과물을 여기다 못 주게 되는 이런 굉장히 거지 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드웨어는 좀 덜해요. 왜냐면 하드웨어는 그래봤자 뭐 중국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가 그 기판 같은 거 제작 의뢰 맡겨가지고 좀 싸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보통 대량 생산 쪽이고 그런 건 보통 사전에 협의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업체가 있냐면은 여기서 해줄 줄 알고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중국에다가 이메일로 날려버린 거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면 하드웨어가 아니니까 그냥 채팅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계획서 넘긴 다음에 그쪽에서 해라 그러면은 그쪽에서 막 코딩해서 갖고 오면 우리가 그거 손봐가지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소프트웨어가 이게 문제거든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놈의 하청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서 혹시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적인 요소가 없는지 만약에 그런 불안함이 있다 그런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비용을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시제품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좀 논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그쪽에서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거랑 별개의 문제로 일정 안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들 수는 있는데 뭐 나는 한 3주 정도에 원하는데 한 석 달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정에 맞춰서 구현이 가능한 제품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점검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도 그렇지만 소프트웨어가 조금 애매한 게 이게 좀 수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하드웨어는 일단 덩어리고 제품이다 보니까 설계안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대략적으로 상상이 되거든요. 근데 홈페이지나 어플이나 아니면은 하드웨어에 인벤디드 되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눈으로 그래픽 그 그림만 캡처 화면만 열심히 보고 있거나 머릿속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컨셉만 가져가야 되다 보니까 최종 제품이 나온 다음에 수정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컨트롤을 해서 저쪽에서 커버를 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많이 해줄수록 좋기는 한데 그 무턱대고 다 해준다 그래고 나중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지시서 작성하기인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까지 해서 업체들과 얘기를 해서 이제 실제로 이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업체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과업지시서가 정확하게 나가면은 어쨌든 내가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편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업체 잘못이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면 계약서에 이제 과업의 내용에서 그 안에 이렇게 항목 하나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라 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주 계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돼가지고 반드시 필요로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야 되는 일의 범위를 뭐 정의를 한다 이 정도뿐이 아니고 이걸 적으면서 실제도 여러분도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시제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다고. 최종 결과물이 나와서 내가 실제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손으로 터치를 해서 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캡처 화면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수정할 요소들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라도 과업지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어떤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개요,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 어떻고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지침이 정해져 있고 이제 제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그 예시를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예시만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예시 다운로드는 제 개인 채널 MNL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캠퍼스타운에다가 좀 올리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예시 파일 자체는 안 올려놓겠습니다. 자, 일단 과업 개요를 보시면은 과업 개요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역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이 웹 디자인이라는 어떤 용역을 계약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일단 이 웹 디자인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웹에 대한 어떤 설명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업의 목적이 들어갑니다. 과업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어떤 디자인을 적용하고 어떤 UI의 UX가 구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의 전반적인 어떤 그 컨셉이 어떤 식으로 잡혀 있고 약간 좀 읽어보시면은 좀 뜬구름 잡혀 있는 내용이에요. 아이지능 분야를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추천 액티비티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원래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컨셉이 애매해요. 그 디자이너들 제일 환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클래식하면서 모던하게 이런 거잖아요. 예, 도대체 뭘 클래식하게 하고 뭘 모던하게 하냐의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식의 좀 두리뭉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이런 표현들을 얘기를 해주면은 내가 어떤 느낌이나 감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원한다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제 이걸 바탕으로 좀 더 논의가 심화돼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막 성의 없이 막 파란색, 빨간색 막 검은색 이런 거 촌스러운 색깔들 막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게 이상하게 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라도 조금 두리뭉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당연히 과학기관 비용에서 계약일로부터 얼마, 그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업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 페이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웹 디자인이니까 해상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모바일용 페이지를 디자인해야 되는데 웹 디자인이니까 뭐 해상도가 어떻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아이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웹 디자인을 할 때도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이제 확장자도 다르고 파일명도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전달받아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는 있어요. 이게 하드웨어하고 조금 다른데 하드웨어는 통상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결과물을 받는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종료가 되고 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이상이 생겼을 때 간단하게 수선이 되는 거면은 해당 업체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뭘 뜯어 고치는 건 그쪽에서 해주지는 않죠. 별도 계약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유지보수 계약까지 맺게 되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계약에서는 보통 유지보수 계약까지 하는 경우는 정말 어떤 대기업 수준의 그런 레벨이 아니면 안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 계약을 통상적으로 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중에 중간 점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물 나온 다음에 거기에서 세세하게 조금 더 바꿀 수 있는 거나 어떤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좀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 기간 동안 어디까지는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겠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쪽에 보면은 웹페이지 디자인에 와이어프레임을 설정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이 얘네들은 이제 좀 원래 그 해당 전문 업체에서 예시를 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림을 이쁘게 그렸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기본적으로 뭐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네모라도 몇 개 쳐가지고 어떤 형태로 돼야 된다. 이런 와이어프레임을 줘야지 그냥 알아서 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말 그대로 그 미용실 가가지고 그냥 알아서 잘 깎아주세요. 그래서 눈 감고 있다 딱 떠보니까 뭐 이렇게 머리 바보 돼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런 와이어프레임 같은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나는 버튼이 여기 있기를 원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버튼을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그 만들려고 하는 웹페이지나 어떤 그 UI나 UX를 만들 때 여기에 이런 버튼이 있고 여기에 이런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내용을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인 와이어프레임 정도는 조금 제시를 해줘야 원하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나는 이런 걸 원했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이제 서로 그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또 불화가 생기고 서로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특이한 경우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예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되게 자세한 와이어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 과업지휘서 자체가 그 웹디자인 전문 업체에서 샘플로 저한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오픈해도 된다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비교적 좀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려놨는데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박스 몇 개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디에 뭐가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와이어프레임 짜가지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페이지가 총 몇 개인데 여긴 대충 요런 형태 이렇게 이제 컨셉만 주어지면은 디자이너들이 거기 맞춰가지고 되게 이쁘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뭐 색깔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의 범위가 정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인데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면은 뭐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거를 정해줬고 그 다음에 뭐 목적을 딱 정해줬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진행 체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외주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정말 이 외주를 내가 맡긴 외주가 산으로 가고 있진 않은지, 그 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저쪽에서 원하는 걸 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보면 외주업체에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외주업체들을 통틀어가지고 내가 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저 업체들을 베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악질적인 업체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느 시점에 그게 회사의 손실로 이뤄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주업체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사이사이에 점검을 하고 어떤 부분들을 체크할 건지에 대해서 좀 미리 얘기를 사전에 논의를 하면은 그쪽 입장에서도 일하기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약속들이 사이사이에 존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조금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빨리빨리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과업의 진행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하라는 거지 외주업체에다가 이렇게 개발해라라고 명령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진행 체계를 봤을 때 이런 거죠. 뭐 PC용 페이지 시한 4만, 뭐 모바일용 페이지 시한 4만. 이게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PC 쪽하고 모바일 쪽하고 웹을 만들고 싶은데 그 안에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그쪽에다 요청을 하고 싶은데 너희가 한 3개 정도 뽑아주면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종류의 내용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외주업체에서 디자인 하나 딱 던져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럼 보고 이거 별론데 이거 바꿔주실래요? 또 던져요. 그럼 이쪽에서 또 정해가지고 또 주면은 이건 어때요? 그럼 이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핑퐁 타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파스텔 톤으로 뭔가 하나를 주고 그다음 블랙 앤 화이트 톤으로 하나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3안 정도가 나오면 그거를 딱 보고 여기에서 이 안이 마음에 드는데 여기서 이 부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업체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업의 진행 체계가 업체한테 이렇게 일을 해라가 아니고 우리와 확인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같이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협업 체계를 논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하려면은 언제 착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쯤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체계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군데군데 이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겠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과업 진행 체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추진 일정 같은 것도 이렇게 표와 같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뭐 사실 이런 추진 일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께서 정부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겹게 쓰는 게 이 추진 일정 표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실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과업 지시서기 때문에 이렇게 예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건 좀 예쁘게 쓰려고 한 거고 뭐 이렇게 예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업의 일반 지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일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업 지시서가 가져야 되는 기본 요건들이 있는데 앞쪽은 우리의 시제품을 어떻게 개발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반 지침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그 시제품 제작 통틀어 가지고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침들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뭐 그 다음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작권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지침이라고 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뭐 NDA를 사전에 좀 썼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은 좀 덜하긴 하겠지만은 실제 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 안에서도 보안 대책은 한 번 정도 더 세우는 게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과물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실제로 웹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UX나 UI 같은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좀 세게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기본적인 저작권 잔체는 이제 디자이너한테 걸리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계약을 통해서 넘겨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기획을 했다 그랬을 때 그 저작권의 사용권까지 넘겨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포스터를 내가 원한다. 어떤 웹 디자인을 원한다 그러면은 보통 그래픽 파일만 주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좀 필요사항 2차 저작물로서 조금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로고 같은 거를 뭐 좀 이렇게 넣고 싶은데 다른 데 좀 활용하고 싶어서 일러스트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업체짜리 조금 달라요. 어떤 업체는 일러스트를 자꾸 줘버릇하면은 이 회사들이 한 번 일 맡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거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써버리니까 자기네 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러스트까지는 안 주고 그냥 그래픽만 주고 뭐 대신에 필요하면 우리가 조금씩 고쳐줄게. 뭐 소정의 비용을 받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협의하기 나름인 거고요.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성과품을 디자인함 이게 이제 2차 저작물 관련 내용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미 받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하고 싶으면은 돈을 조금 더 주는 한이 있어서 저작권을 완전히 넘겨받아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2차 저작권으로서 편집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 회사와 그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죠. 뭐 밑에 있는 내용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물 제출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이 저작권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저작권이라는 게 보통 한 번 내게 되면은 한 70년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떤 기획을 했는데 그 기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디자이너가 그냥 해준 거를 여러분이 넘겨받아서 그냥 쓴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를 쓰는 범주 안에서 저작권을 넘겨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저작권 자체가 그 제작자한테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조금 골치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그 외주 용역을 맡겼고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거나 혹은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월급을 받는 뭐 어떤 페이를 받는 그런 디자이너가 그 일을 맡는다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디자이너의 저작권 자체는 그 회사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회사 대 회사로서 넘겨받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뭐 회사의 상표권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냥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길 바라고 그냥 넘겨받거나 아니면 개인 프리랜서랑 계약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저작권 넘겨받는 게 문서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래도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좀 변호사나 변리사하고 좀 한번 상호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디자인 관련 쪽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서 작성하기죠. 제 계약서에 대한 거는 별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어차피 계약서는 여러분 쓰시고 싶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예시를 찾아가지고 그 예시를 바탕으로 조금씩 수정해서 쓰실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아는 기업이나 아는 창업자들한테 조금 그 예시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수정해서 쓰고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나 이런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외주 계약이 뭐 1,000만 원 단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제가 심의위원회를 참석을 해서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은 뭐 그냥 무난한 금액에 무난하게 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근데 문제는 승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여태까지 딱 2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2가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에이 설마 저 정도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계약서상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앱 개발 완료 이후 해당 앱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여기서 이 을은 그 실제로 외주 용역을 받는 그 디자인 업체가 되겠죠. 향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앱을 맡겼어요. 자,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무려 1년이 지났습니다. 유지 보수 기간도 끝났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앱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추가적인 기능을 안에다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코딩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모든 저작권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 디자인 업체에 귀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앱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안에 기능 하나 집어넣거나 뭐 하나 바꾸려면은 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죠. 제가 아까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생각보다 그 귀속 범위가 빡세기 때문에 디자이너에 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라는 거지. 이거는 말 그대로 돈 주고 소프트웨어 개발 맡겼는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모든 수정 권한을 저 사람이 다 갖고 있고 나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어요, 실제로 계약서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그 심의위원회에 있었던 그 위원분들이 심사위원님들이 다들 당황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세상에 계약서에 이런 글이 들어가 있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내부 심사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이 대표자랑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당신 상식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설사 이 계약을 맡긴 당사자가 뭐 대표의 뭐 친인척이나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계약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완전 독소조항이거든요. 이건 독소조항에서도 되게 악질적인 독소조항이라고요. 거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그냥 그 외주 업체에서 을이 갑한테 골수까지 아주 그냥 쪽쪽 빨아 먹겠다라는 작정을 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대표자가 이걸 어떻게 용납을 하고 우리한테 심의를 해달라고 보냈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대표자가 아주 기가 막힌 한마디를 했죠. 제가 아직 계약서를 안 읽어와서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받아가지고 던진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관련 이제 변호사 컨설팅을 연결해가지고 완전히 그거 받기 전까지 이거 승인 못 해준다 해가지고 이제 빠꾸시켜서 보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정신줄 놓은 대표자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의외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정신머리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너무 바쁘니까 그 업체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주면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중에 얘기 나오면은 제가 사실 계약서를 안 읽어봤어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게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계약서를 안 읽어봐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저는 솔직히 이게 자기 돈이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때 그 대표 말하는 거나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자기 돈으로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앱 개발을 위해서 윈도우 NT, 윈도우 2000, 포토샵 3.0 등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 의리 그 비용을 부담한다. 자,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어떤 디자인을 역시 앱 개발을 맡기는 거였는데 웹 디자인을 맡기는 거였는데 그 웹 디자인을 맡기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서버나 관련 OS나 아니면은 이제 뭐 포토샵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의리 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작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 실제로 나왔던 계약서고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조금 난리를 폈었죠. 왜 그러냐? 자, 아니 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구입이 필요하면 갑이 비용 부담하지 않고 의리 비용을 부담한다. 이게 이상한 건 아닌데 내용을 보세요. 윈도우 NT 2000, 포토샵 3.0. 여러분 이거 보신 적은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포토샵 3.0이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버전이에요, 이게 지금 학부 때. 윈도우 2000이면 제가 석사 1년차 때라고요. 아니 무려 20여 년 전에 있었던 소프트웨어 버전을 여기다가 때려박아 놓고 나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통과시켜주세요. 이분은 실제로 왔었다고요, 심의위원회.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번 뭐 욕까지는 아니지만 잔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죠.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이거 대표님께서 직접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썼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썼고 확실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얘기했더니 사실은 제가 이거를 그 예전에 했던 폼에서 제가 이거 고쳤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요,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등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어떤 누군가가 이거 딱 본 다음에 뭐 맥OS에 들어가는 어떤 그 앱을 얘기하면서 이거 우리 사야 되는데 이거 당신이 지불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이 조항을 가지고 과연 그 대표가 그거를 못 사주겠다라고 과연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냐는 거예요. NT 2000 3.0이 언제적 버전인데 등이잖아요, 등. 그 등 안에 포함이 되겠냐는 거죠. 이런 조항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되게 다각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기존에 있었던 계약서를 갖다 썼다고 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20년 전 계약서를 갖다가 지금 이거를 고쳤을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이 이래놓고 나서 한다는 푸념이라는 게 옛날에 회사 다닐 때는 다른 팀에서 다 해줬는데 지금 이제 혼자 나와서 하니까 이런 것도 안 하고 되게 뭐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힘들면 사업하지 말아야지. 예? 이따위로 할 거면 사업하지 말아야죠. 그냥 그 회사에 붙어가지고 법무팀이 대신해 주길 바라면 되는 거죠. 그거를 왜 우리한테 해서 푸념을 해요? 이거는 지금 심의위원회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약서를 개떡같이 쓴 거잖아요. 이렇게 해놓고서 뭐 전담부서 핑계나 대고 있고, 그럴 거면 돈 들여서 전담부서를 하든가. 매출이 그 정도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그 지원 자금 가지고 아끼고 쓰는 사람이 이런 그 정말 계약서 같은 진짜 중요한 서류들, 진짜 직계약도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식으로 계약서 작성해가지고 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오면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과시켜주냐고요. 그나마 심의위원회라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잡아내고 아까 얘기했던 뭐 저작권 문제도 잡아내는 거지. 그거 없이 가면 이 사람은 그냥 1년, 2년 지나가지고 회사 말아먹는 한순간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계약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칼같이 좀 읽어봐라.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건 돈이 들어가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안 권장해요. 근데 본인이 계약을 하는 거면 본인이 좀 읽어보고 이상하다 싶은 거 고쳐야죠. 이거는 기본적인 대표로서의 자세의 문제라고요. 이런 대표 앞에서 누가 그 사람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실제로. 자, 하여튼 그런 관계로 여러분이 계약을 진행한다 그랬을 때 절대적으로 그 하지 말아야 될 짓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짓. 뭐냐? 첫 번째, 대표님만 믿을 테니 알아서 잘해주세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인생은 기브앤테이크고요. 이해관계가 오가는 계약에서는 무조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세상이 믿을 테니 잘해주세요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어서 잘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잘해준 경우가 있어요.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될 파트너.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 가서 외주업체 관리 좀 하게. 자, 여러분이 실제로 외주업체에 기본적으로 한 시가 한 평단으로 해가지고 한 8천만 원 정도의 일을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이 외주를 맡긴다. 관리하셔도 됩니다. 갑질하셔도 돼요. 왜? 돈 많이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차피 그 8천만 원에서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7,500, 7,200에 계약할 거 뻔하거든요. 근데 무슨 관리를 해요? 여러분은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평생 동안 갑질을 못해요. 여러분은 항상 슈퍼 을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계약서를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원하는 걸 전달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시제품을 관리하는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없도록 하는 돌발상을 최대한 막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절대로 을한테 갑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개발 업체는요 무조건 슈퍼 을입니다. 그쪽에서 작정하고 한번 깽판 치려고 하면은 절대로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관리라는 것보다는 다시 얘기하자면 상생. 계속 같이 하다 봐서 어느 순간에 되게 궁합이 잘 맞아서 정말 좋은 결과가 끌어내면은 그 업체랑 같이 정부 지원 사업 다시 할 수 있다니까요. 투자를 같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좀 이렇게 가는 뭐 맡겨놓고 뭐 돈 줬으니까 끝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과하게 귀찮게 하지도 않지만은 정말 열심히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죠. 돈을 그만큼 받았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다시 얘기하지만 한 8천만 원짜리를 1억 8천 정도 줬다 그러면 이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8천만 원이라고 견적서가 나오는데 그걸 깎아서 7,500에 하셨다 그러면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거 비싸 보이지만 그 업체도 그럴만 하니까 받는 거예요.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데밖에 일을 못 맡겼어.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축소할 수도 있고 업체를 변경해야 됐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자금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초기 창업 기업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 실제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기업에 외주를 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어차피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잔잔바리 같은 그런 외주 용역을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차피 자금 부족과 상관없이 이런 데밖에 일을 못 맡겨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게 아니면은 어마어마하게 계약금을 세게 걸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업체에 어마어마하게 계약금을 세게 걸면은 정말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갑질을 해도 좀 인격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면은 웬만하면 받아줄걸요, 아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예,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고요. 그나마 있는 자금,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자금이나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으로 남는 몇 천만 원이 한계인 경우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몸으로 때우시지 남 탓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주 계약할 때 절대 이러지 말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제가 여태까지 봤던 경우 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경우는 외주업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잘 돼가지고 둘이 같이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가지고 나중에 정부 지원 사업 큰 것도 하나 받아서 둘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네요. 돈 주고 맡겼다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속 컨택을 해야 되고요. 상호 이해관계가 엮인 일에 세상 당연한 것은 없으니까 항상 지속적으로 이제 컨택을 하고 체크를 해주시고 예상되는 불안 요소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세요. 예상되는 불안 요소라고 하는 건 업체가 튈 가능성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이제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그 이슈가 되면서 코로나로 확진이 됐잖아요. 그 범주에서 조금이라도 불안한 상황이 되면 그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괜찮으시죠? 물어보고 상황도 물어보고 우리 거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미리미리 좀 연락을 하게 되면은 좀 돌발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이 좀 사전에 좀 이렇게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생하는 방향, 외주업체도 나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써 외주 업체를 이용한 시제품 제작, 하드웨어 편 이어서 소프트웨어 편이 마무리가 됐고요. 이걸로 이제 총 6회차 강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7회차는 메이커스페이스에서 하기에 적절한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시제품 제작과 관련돼서 제일 마지막이 홍보기 때문에 그 홍보를 위해서 실제로 그냥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메이킹이란 관점에서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강의를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모두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